예,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 어텐션 자체가 굉장히 이제 인공지능 쪽에서 핫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거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게 이제 텍스트 처리하는 쪽에서 거의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모든 이제 인공지능 모듈들을 제치고 이게 이제 대체를 시켰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이제 어디에 있는지 좀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싶고 그리고 추가로 어, 여기에 사실 그 텍스트 처리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 이제 주가나 약간 이런 스톡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약간 그런 시계열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텐션으로 처리했을 때 굉장히 잘 된다고 하는 약간 루머 아닌 루머도 듣고 그리고 이거를 이용해서 실제로 될 것 같은 약간 요소들이 많이 보여서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거에 기초되는 내용들을 처음부터 전혀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이게 지금 다 동영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 이따 퍼온 거고요. 이제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딥러닝이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이런 이제 기계 번역 모델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었냐면은 이런 식의 어떤 모델이 있고 그리고 입력으로 어떤 시퀀스 열이 있고 아웃풋으로 이런 시퀀스 열이 있을 때 시퀀스를 입력으로 받은 다음에 모델에서 뭔가 처리를 해주고 걔를 뭔가 이제 아웃풋으로 뱉어주는 이제 이런 식의 모델이 이제 딥러닝 초기에 많이 활용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텍스트로 처리했을 때에는 어떤 외국어가 들어왔을 때 이 모델에서 이거에 대한 번역을 해서 이거에 대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러한 머신 트랜슬레이션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이거를 좀 자세히 이제 들여다보면은 실제로 이 모델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얘가 이제 크게 인코더, 디코더 부분으로 나눠져서 인코더에서는 입력으로 받는 심볼들을 그냥 하나씩 다 받아요. 받은 다음에 이 중간에서 인코더의 마지막에 저장되어 있는 이 히든 스테이트에 해당하는 이제 이런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 애를 디코더한테 넘겨주면은 디코더가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를 가지고 뱉어줘야 되는 이제 아웃풋을 예측하는 약간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었고 이게 이제 20 나온 시퀀스 러닝 위드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논문이고 이것도 사실 사이테이션이 만 개가 넘게 된 거의 굉장히 이게 나왔을 때도 굉장히 핫했었죠. 이런 식으로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구조 자체가 너무 깔끔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게 이제 머신 트랜슬레이션이 딥러닝에서 활용되는 거의 이제 토대가 됐었던 구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이제 텍스트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똑같이 입력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인코드에서 입력 텍스트를 다 받은 다음에 컨텍스트 벡터를 디코더에게 넘겨주면 디코더가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좀 예측하는 이런 식의 뉴럴 머신 트랜슬레이션 구조가 이렇게 제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주요한 역할을 하는 애는 그 인코더에서 디코더한테 넘겨주는 이런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 애인데 이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 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제 하나하나의 어떤 그 플로팅 값이 들어있는 그냥 벡터 열이에요. 이런 벡터 열 값을 그 다음에 넘겨주면은 이 값을 가지고 이제 출력 문장을 이제 만들어주는 앤데 결국에는 이 벡터 자체가 우리가 입력으로 받았던 그 모든 입력 문장들에 대한 시퀀스열을 하나의 정지된 스테이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라고 하는 애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 인코더가 여기에서는 이제 RNN이라고 하는 구조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텍스트가 이제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그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어 뭐라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단어가 들어오면은 히든 스테이트 0, 1번째 얘 이제 스테이트가 되고 이제 그게 다시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단어도 입력으로 들어가서 이제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가 나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단어가 들어올 때 이제 저장돼 있던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나온 이제 세 번째 히든 스테이트 결국에 마지막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가
디코더에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서 디코더는 이 똑같은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계속 이제 단어들을 뱉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컨텍스트가 사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이제 쭉 나열을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RNN에 어떤 하나의 유닛이 있을 때 여기 이제 입력 문장이 들어가고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여기 들어온 다음에 두 번째 RNN에 두 번째 단어와 그 전에 히든 스테이트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서 나온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가 세 번째의 RNN 유닛에 세 번째 단어와 함께 입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가 디코드의 RNN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얘는 이제 첫 번째 단어를 예측을 해주고 두 번째 RNN에서는 두 번째 단어를 예측해주는 이런 형태로 쭉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내용 자체가 여기 이제 어렵진 않죠. 문제는 이제 컨텍스트 벡터가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게 입력 단어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맨 마지막 단어에 대한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먼 과거의 문장의 정보를 담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또 길어지다 보면은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이 컨텍스트 벡터에는 마지막 이제 뒤에 있는 문장들, 최근에 입력으로 들어왔었던 문장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 앞에 들어왔었던 그 문장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지가 않아서 이런 긴 문장에 대해서 약간 좀 어큐러시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는 이제 디코딩 스텝에서는 그 단어들이 사실 앞문장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뭐 나는 학교에 간다라고 하면은 나는은 뭐 영어로 보면 I에 해당하는 그 정보만 사실 중요하지 다른 정보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디코딩 스텝에서 내가 출력하려고 하는 현재 단어에 해당하는 특정 스테이트가 있을 텐데 그 스테이트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나서 같은 해에 바로 이런 이제 논문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그 전에 논문이 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바로 나오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특정 RNN 스텝에서 히든 스테이트가 여기 딱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 들어온 이제 컨텍스트 정보가 앞문장 전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가 아니라 내가 현재 출력하려고 하는 그 단어에 좀 특화된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나 예측하려고 하는 단어가 스튜던트인데 그 스튜던트에 해당하는 단어에 대한 정보를 좀 더 많이 그리고 다른 정보들은 좀 적게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이러한 방식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해서 제안한 게 이제 이 논문입니다. 그리고 또 인용수가 엄청나게 많죠. 네. 이제 여기에서 디코더한테 넘겨줄 때 이전에는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하나만 넘겨줬었는데 여기서는 앞에 있는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다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모든 단어의 입력으로 들어왔었던 모든 애들을 디코더에서 출력하는데 이제 다 활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얘를 저 먼 과거에 있는 히든 스테이트들도 이제 컨텍스트 벡터로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좀 더 이제 머신 트랜스레이션 관점에서 좀 더 어큐러시가 좋아지더라라고 하는 논문이었고요. 이거를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걔를 이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 결국에 이제 이런 히든 스테이트 세 개가 있을 때 이것 중에서 내가 현재 들어오는 현재 이제 출력하려고 하는 그 단어가 입력되었었던 그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중에서 이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거 연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왔고 지금 출력하려고 하는 그 디코더에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있을 텐데 이 디코더에 해당하는 히든 스테이트는 결국에는 내가 지금 어느 단어를 지금 출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히든 스테이트와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 두 개를 적당히 연산하면은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여기서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여기서는 요 디코더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인코더 히든 스테이트를 적당한 어떤 연산을 통해서 스코어 값을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스코어 값을 계산을 해주고 결국에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거는 각각 입력에 대한 히든 스테이트의 어떤 확률 값이기 때문에 이 스코어 값을 소프트맥스에서 이제 확률 값으로 이제 변형을 해주고요. 이렇게 변형된 소프트맥스 값을 가지고 여기 입력에 들어왔었던 히든 스테이트에 곱해주면은 어느 히든 스테이트가 좀 더 중요한 히든 스테이트인지를 이렇게 웨이트를 취할 수 있게 되고 그 웨이트를 취한 다음에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제 원하는 지금의 디코더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 입력된 히든 스테이트들 중에서 어떤 히든 스테이트에 좀 더 중요하게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이제 어텐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최종 컨텍스트 벡터를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거를 좀 더 이제 옆으로 이제 나열해서 표현해 보면은 입력에서 이제 인코더에서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 1, 2, 3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아웃풋에서는 이제 처음이니까 처음 단어가 이제 들어오고 이제 여기서의 이제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는 처음에 이제 이니셜 값이 되겠죠. 그 이니셜 값을 만든 다음에 어 여기 이제 디코더에 처음 단어가 들어오고 이 두 개를 연산해서 나온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가져오고 여기에다가 인풋으로 들어왔었던 이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얘가 이제 그 소프트맥스를 취한 이 프로버빌티가 되고 이것을 취한 웨이트 썸한 그 컨텍스트 최종 벡터가 계산이 되고 그 벡터를 이거 뭐야 이거 넘어가 버렸네. 이렇게 해서 최종 컨텍스트 벡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를 여기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와 여기서 결정된 히든 스테이트를 그냥 컨캣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적당히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쳐서 어떤 값을 만든 다음에 얘를 가지고 결국에 이제 얘가 최종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그 단어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프로세스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두 번째 단어를 예측할 때는 그 전에 디코더의 히든 스테이트가 이제 또 그 다음 유닛에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예측한 이 아웃풋이 그 다음 유닛에 입력이 되고 이거를 입력으로 받고 이 히든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나온 이제 변형된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나온 히든 스테이트에 똑같이 여기서 나왔던 입력으로 들어온 인코더의 히든 스테이트를 가져와서 그거를 요 히든 스테이트와 적당히 연산해 주면은 또 어디에 집중할지에 대한 어떤 확률 값이 나오니까 걔를 가지고 이제 또 최종 컨텍스트 벡터를 구해서 두 개를 또 컨캣해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거치면은 얘가 이제 또 예측하려고 하는 두 번째 단어를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나왔었던 이제 어텐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히든 스테이트가 이제 결국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인코더에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첫 번째 단어를 예측을 할 때에는 이 히든 스테이트 중에서 이제 요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했더라.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여기에 좀 더 집중했고 어는 대충 이 정도 그리고 스턴트는 이 단어에 이렇게 집중을 했더라라고 해서 이런 식의 어텐션 맵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이제 뿌려보면은 이런 식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력 단어가 쭉 들어오고 아웃풋 단어가 쭉 나왔을 때 뭐 보통은 이제 어순이 비슷한 문장에서는 이렇게 쭉 어순을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보이는데 요 세 개의 단어는 요 두 개의 언어가 좀 구조가 다르더라 해서 봤더니 요거가 얘를 이제 반대로 뒤집어 놓은 이런 식으로 현재 출력하려고 하는 그 단어가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 어텐션 구조를 굉장히 이제 잘 표현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좀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먼 과거에 있는 단어들도 내가 지금 집중하려고 하는 그 단어에 좀 더 포커싱해서 잘 만들어 주더라. 라고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이제 기존에 나왔었던 이제 어텐션 구조였는데 여기까지는 사실 어텐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3년, 2, 3년이 지나고 나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 이 사이에 사실 이 attention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개선된 논문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서 기존의 이제 attention을 좀 더 이제 진일보하는 약간 이러한 어, 새로운 이제 구조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 제목이 Attention is all you need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그 딥러닝 아키텍처가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지금 NLP에서 거의 모든 NLP 스테이트 오브 아트의 기초가 되고 있는 그 구조고요. 뭐 구성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입력된 문장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를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아키텍처에서 적당히 처리를 해줘서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하려고 하는 이 아웃풋 단어로 얘를 예측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전에 내용 중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잘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저는 없습니다. 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뭐 앞부분이 사실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이제 사실 여기서부터가 이제 메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사실 어텐션도 약간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좀 보다 보면은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사람들을 이제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이제 용어가 여기서 갑자기 이제 쿼리 키 밸류라고 하는 용어가 갑자기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 어텐션을 공부를 하던 사람들이 그 전에 어텐션 할 때는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았던 용어가 갑자기 나오면서 야, 어텐션이 뭐 딕셔너리랑 무슨 관계가 있었던 거였어? 라고 하는 이제 의문을 갖게 하고 또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어텐션은 그냥 입력과 아웃풋이 있을 때 그 두 사이에 약간 좀 코릴레이션 같은 거를 만들어주는 그런 게 아니었나? 어떻게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 있지? 하면서 좀 약간 기존의 그런 컨셉을 좀 많이 바꾼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용어로 헷갈리겠지만 이 인용수를 보더라도 이 논문이 가진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를 결코 이제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국 이제 트랜스포머 구조도 앞에서 들여다봤던 것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입력 단어가 있으면은 이걸 처리해주는 인코더가 있고 여기에서 제 디코더한테 컨텍스트 벡터를 넘겨주면은 디코더에서 아웃풋을 출력해주는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는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데 이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좀 특이하게 여기서는 인코더가 원래 이제 하나의 입력이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쭉 가는 요 하나가 이제 RNN 구조가 돼 있었는데 얘를 여러 개를 쌓아서 뭐 이 RNN 레이어를 뭐 6개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근데 뭐 사실 RNN을 여러 층으로 쌓는 거는 기존에서도 많이 했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인코더 부분과 디코더 부분을 각각 이제 여러 개의 층으로 쌓아서 처리를 해줬고 이 인코더의 마지막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디코더의 모든 레이어에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넘겨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해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봤었던 그런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이랑 이제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제 RN 인코더와 디코더의 각각의 레이어 하나하나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 기존의 이제 인코더나 디코더 부분은 RNN 구조로 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들여다봤더니 RNN이 없어지고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오고 그리고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로 인코더 부분이 구성이 되고 디코더 부분은 살펴봤더니 이 부분이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부분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중간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이코더에서 처리를 해주면은 여기서 나온 컨텍스트 벡터가 디코더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디코더에서 각 문장 이제 하나하나씩 단어 예측해줄 때마다 이 인코더의 어느 부분에 포커싱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어텐션은 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 하는 용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이제 그것과 구분지어서 인코더, 디코더 외에 그 하나의 입력 자체를 처리하는데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애를 이용해서 이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더 이제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제 인코더 안에 셀프 어텐션을 한 다음에 이제 피드포워드를 해주는데, 실제로 이제 문장에 이제 단어가 여러 개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 여러 개의 단어가 들어오면은 셀프 어텐션을 취해서 각각 단어에 맞는 어떤 임베딩된 Z 벡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 이 Z 벡터가 피드포워드를 거치게 됩니다. 이 피드포워드 거치는 애는 실제로 이 단어들 여러 개가 있을 때 얘네들을 한 번에 처리해 주는 게 아니라, 셀프 어텐션은 이 단어들을 연관시켜서 한 번에 처리를 해주는데, 각각에 나온 이 Z라고 하는 임베딩 결과값은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에 각각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서 각각 이제 처리해주는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인코더 레이어 하나를 거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단어의 개수랑 같게끔 이 두 번째 이제 아웃풋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웃풋들이 두 번째 인코더 레이어에 이제 입력으로 들어가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애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the animal didn't cross the street because it was too tired라고 하는 이제 이런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얘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줬냐면은 더라고 하는 애가 들어오면은 이 더가 그 어떤 뭐 워드투백이나 약간 이런 걸 이용해서 어떠한 차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지 해서 더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임베딩 해주고, 그리고 애니멀이라고 하는 애 단어를 하나를 임베딩 해주고, 이렇게 각각의 단어 하나들을 따로 임베딩을 해줘서 이 이시라고 하는 단어를 그냥 우리가 그냥 이시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그걸로 임베딩을 해줬는데, 실제로 이 문장에서 사용되는 이시라고 하는 애는 어떤 문장에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좀 더 구체적인 추상적인 어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 문장에서 사용되는 이 it이라고 하는 애는 결국에 이 애니멀이라고 하는 이거에 해당하는 it이기 때문에 이 it을 임베딩 할 때는 얘만 독자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얘와 좀 연관되어 있는 얘네들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가져와서 임베딩을 해주면은 얘를 좀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셀프 어텐션에서 약간 동기를 받은 내용이고, 그래서 얘가 이제 셀프 어텐션을 이렇게 거친지 얘를 이렇게 도식화해 준 건데, 이 it이라고 하는 애는 이 입력된 문장 여러 개 중에서 좀 더 이 더 애니멀이라고 하는 애가 다른 애에 비해서 좀 더 많은 가중치로 it을 표현을 해주게 되면은 얘가 좀 더 잘 이제 임베딩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거냐 했을 때, 이제 인풋으로 thinking machine이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단어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제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일단 임베딩을 해줍니다. 일단은 뭐 없으니까 두 개를 이제 각각을 임베딩을 해준 다음에, 각각 임베딩된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이 쿼리 키 밸류라고 하는, 이건 약간 좀 추상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건데, 이제 쿼리 키 밸류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벡터열을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임베딩된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쿼리 1, 키 1, 밸류 1을 각각 만들어주고, 이 머신이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만든 임베딩 2를 가지고 쿼리 2, 키 2, 밸류 2를 이제 만들어주는데, 얘를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얘는 그냥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만들어줄 때에 각각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들을 각각 이제 사용을 해주게 되고, 그래서 쿼리 매트릭스, 키 매트릭스, 이런 밸류 매트릭스들을 이용을 해서 이 쿼리 키 밸류라고 하는 벡터 값들을 각각 만들어주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 벡터열을 가지고 결국에는 어떤 이제 스코어 값을 계산을 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띵킹이라고 하는 이거를 단순히 이 임베딩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의 어떤 연관된 값으로 새로 내가 이제 임베딩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이제 띵킹이라고 하는 애를
임베딩을 해줄 때에 이 여기서 나온 쿼리 키 밸류 값을 가지고 이 쿼리 값을 우리가 보통 이제 딕셔너리를 생각할 때 그 뭐 어떤 SQL을 할 때 내가 쿼리가 있으면은 쿼리를 가지고 딕셔너리에 있는 모든 키들을 이제 대입을 해보고 거기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가져오는 것처럼 이 띵킹에 해당하는 이 쿼리 1을 내가 입력으로 받은 모든 단어에 대한 키 값들에다가 다 곱해 봅니다. 그래서 닷 프로덕트를 하고요. 그래서 쿼리 1과 키 1을 닷 프로덕트 한 이 값, 그리고 이 쿼리 1과 키 2를 닷 프로덕트 한 이 두 개를 닷 프로덕트 한 이 값 해서 각각을 이렇게 연산을 해주고 각각 연산한 이 값이 이제 스코어 값이 되는 거고요. 얘를 여기서는 이제 노멀라이즈를 해주기 위해서 이 벡터 열 자체의 어떤 길이에 따라서 이 값 자체가 커질 거기 때문에 이 벡터 열에 대한 루트 값으로 얘를 이제 나눠줘서 적당히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준 다음에 얘를 소프트맥스를 해서 확률 값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0.88 그리고 0.12 값으로 얘가 확률 값이 바뀌었고 이 확률 값을 가지고 이 확률 값을 이제 최종적으로 남은 이 밸류에다가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쿼리 1이랑 키 1이랑 곱해서 나온 확률 값을 밸류 1에 곱해주고 쿼리 1이랑 키 2랑 계산해서 만든 확률 값을 밸류 2에 곱해줘서 각각이 웨이트된 이제 밸류 값을 가지고 웨이트 썸 해서 Z1이라고 하는 띵킹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다른 단어들과의 연관된 임베딩 값으로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Z 값이 나오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머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동일한 이제 연산을 쭉 거쳐서 Z2라고 하는 다른 단어들과의 연관된 어떤 임베딩 값으로 이렇게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행렬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x 값이 이제 각각 단어에 임베딩된 쭉 값이 있을 때에 그거에 이제 웨이트 값, 쿼리 웨이트, 그리고 키 웨이트, 밸류 웨이트가 쭉쭉 있을 때에 곱해서 이제 쿼리 벡터, 키 벡터, 밸류 벡터 얘네들을 이렇게 각각 계산을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내용을 좀 더 수식화해서 쓰면은 이 쿼리 값이 이제 단어가 여러 개가 들어오니까 이제 여러 단어가 여기 이제 얘가 thinking, 얘가 이제 머신이 되는 거고 이 키 값도 thinking에 대한 키, 이 머신에 대한 키가 돼서 두 개를 이제 매트릭스를 취해 준 다음에 노멀라이즈를 해주고 걔를 소프트맥스해서 확률 값을 만들어 준 다음에 거기에 밸류 값을 이제 곱해 준다. 그래서 밸류 값을 적당히 웨이트 썸 한 애가 Z라고 하는 애가 나와서 이제 이 연산을 해주면은 아까 그거를 이제 한 번에 매트릭스 연산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띵킹에 대한 최종 임베딩 값 그리고 여기는 밑에가 머신에 대한 최종 임베딩 값 이렇게 Z가 나오게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위에 보면 WQ, WK, WV에 최종적으로 학습을 하는 건 저 W 매트릭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저걸로 학습을 하고 근데 저 매트릭스로 나온 연산으로 이제 결과값을 가진 아까 그 소프트맥스랑 해서 결과값을 나온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좀 기본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네, 결국엔 그 쿼리하고 키를 사용해서 이제 밸류 값을 맞춘다고 보면 되는 건 거죠. 쿼리하고 키 값을 이용해서 어느 밸류의 값을 많이 가져올 건지에 대한 가중치 값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보통 쓸 때는 뭐 쿼리에는 일반적으로 그 일반 문장을 넣는다 그러면 키에서는 뭐 그 이전에 있었던 뭐 문장을 넣는다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썼던 건 거고요. 그러니까 맞나요? 이제 쿼리는 네. 내가 지금 임베딩 하려고 하는 현재 단어에 대한 임베딩 값이 이제 쿼리가 되는 거고요. 키는 얘를 사실 이거 자체만으로 임베딩 할 게 아니라 여기에 같이 들어왔던 다른 단어들, 띵킹뿐만 아니라 이 머신과의 어떤 연관된 단어들을 보고 싶은 거니까 네. 이 띵킹에 대한 쿼리를 가지고 띵킹에 대한 키하고도 연산을 하고 머신에 대한 키하고도 연산을 해서 이 띵킹에 대한 쿼리와 띵킹에 대한 키를 계산해서 확률 값을 계산하고 그리고 띵킹에 대한 쿼리와
머신에 대한 키를 이용을 해서 확률값을 계산을 해서 이 쿼리는 내가 현재 지금 임베딩 하려고 하는 단어에 대한 쿼리 값, 그리고 키는 여기에 지금 입력으로 같이 들어온 모든 단어에 대한 그 값들을 다 연산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이제 시간상으로 쭉 나열해서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 이제 인풋이 어쨌든 인풋 자체를 임베딩한 값을 가지고 쿼리 값을 계산을 하고, 그리고 키 값도 계산하고 밸류 값을 이렇게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풋으로 쿼리 키 밸류를 계산을 한 다음에 이 쿼리와 키를 이용해서 스코어 값을 계산해주고, 그리고 그 스코어 값을 이 밸류 값이랑 곱해가지고 이 얘를 이제 연산해주네요. 이게 화살표가 사실 하나가 아니고 뭐냐면은 이 쿼리랑 요 키, 요 키, 요 키랑 다 계산을 해서 확률 값이 이렇게 각각 나온 걸 가지고 그 확률 값에다가 이 확률 값에다가 요 밸류랑 연산해서 요 값 계산하고, 요 확률 값에다가 요 밸류 계산해서 만들어주고, 이 확률 값에다가 요 밸류 계산해서 해준 다음에 각각을 얘가 이제 웨이트 썸 된 밸류가 되는 거죠.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은 이 첫 번째 인풋에 대한 이제 임베딩 된 아웃풋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다른 단어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첫 번째 단어 쭉쭉 계산해서 뱉어주고, 두 번째 단어 쭉쭉 계산해서 뱉어주고, 세 번째 단어 쭉쭉 계산해서 뱉어주는 이런 식의 연산을 한다고 보면 되고, 실제로 이제 연산을 할 때는 얘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해서 한 방에 뚱 해서 한 방에 뚱 나오는. 그래서 사실 RNN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연산할 때 처음 거 하고 처음 거 만든 결과 가지고 두 번째 거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게 오래 걸렸는데, 그냥 한 방으로 뚱뚱뚱 나오니까 엄청 빨라진 거죠. 그래서 사실 성능만 올라간 게 아니라 어텐션이 나오면서 기존의 RNN보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얘는 이제 한술 더 뜨는데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하는데, 뭐냐면 이 쿼리 어떤 인풋 X에 대해서 이 쿼리 키 밸류가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 이거를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쿼리 0도 만들고 쿼리 1도 만들고 쿼리 2도 만들고 해서 이런 거를 여러 셋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제안을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멀티헤드 어텐션을 적용하게 되면은 이 입력된 요거 하나에 대해서 다양한 어텐션을 적용한 이 Z 값들이 이렇게 쭉 나타나게 되고, 각각의 Z 값은 이제 첫 번째 퀵커리 밸류를 이용한 이 어텐션 값, 그리고 두 번째 퀵커리 밸류를 이용한 이 Z1 값, 그리고 여덟 번째 퀵커리 밸류를 이용한 이 여덟 번째 Z 값이 쭉 나와서 요 Z 값이 여러 개 나온 거를 이제 하나의 Z 값으로 이렇게 합쳐주게 됩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나왔을 때 얘네들을 이제 컨캣 해준 다음에 이거를 합쳐주기 위한 어떤 W 매트릭스를 따로 이제 제안을 해서 이 매트릭스 연산을 해서 결국에 우리가 싱글 헤드를 사용했을 때랑 같은 형식의 이런 Z 값으로 일정적으로 나오게 하는 거고. 약간 CNN의 그 채널 느낌이네요. 예, 약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사실 채널도 사용하는 게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각각의 이제 이미지의 특징들을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서클을 보는 애, 뭐 대각선을 보는 애, 약간 이런 식으로 채널별로 다른 약간 그런 벡터를 보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 각각의 이제 어떤 키커리 밸류들이 보는 이제 특징들이 약간 다른 네. 그러한 요소들로 얘네들 좀 나눠보자. 약간 그러한 음, 생각으로 이렇게 여러 개로 멀티헤드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네, 스라는 단어가 어떤 인베딩된 벡터 값을 주어진다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그 Q와 K와 V가 나오는 식인 거잖아요. 네. 근데 Q와 K와 V는 어떻게 추출이 되는 거예요? 쿼리 밸류는 QKV는 네.
여기 이제 입력 단어가 사실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뭘 보는 게 이걸 보시죠. 입력 단어가 예를 보면은 사실 그림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뭐 다양하게 좀 보시면은 이거를 봤는데 이해가 안 되면은 이것도 한번 봐보고 뭐 다른 것도 봐보고 하다 보면은 나에게 딱 맞는 어떤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걸로 이해하고 다른 그림을 보면 또 이해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 한 번에 이해하기 되게 어려운 좀 내용이기도 한데 어떤 이제 입력 단어가 이렇게 여러 개가 세 개의 단어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이 세 개의 단어에 대해서 쿼리 밸류 Q 그 K, V를 이 화살표가 이제 매트릭스 연산을 한 거예요. 매트릭스 연산을 해서 Q 값, K 값, V 값을 한 거고 지금은 첫 번째 단어에 대한 임베딩 값을 계산할 거기 때문에 Q 값은 첫 번째 단어에 대한 Q 값만 계산을 했고 그리고 T와 밸류는 다른 단어에서도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K와 V는 이제 모든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 캐리하고 키하고 밸류 이걸 저기 어떤 임의 값이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순서나 질서나 펑크션에 의해서 이 값이 들어가는 건지 그 어떻게 들어가는지 몰라가지고요. 이건 그냥 임베딩 벡터 값입니다. 임의의 벡터 값이야. 임베딩 임의 벡터요. 임베딩. 그 임베딩이라고 그러면 어떤 특정 목적에서 원하는 임베딩을 하든지 원하는 벡터를 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목적 없이 그냥 랜덤하게 하든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해요. 그 임베딩이라고 하는 용어가 어떤 건지 혹시 이해하시나요? 그걸 말씀해 주세요. 네. 임베딩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모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임베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결국에는 얘도 사실 입력으로 들어온 거는 그냥 이런 띵킹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잖아요. 이 단어를 어떤 숫자의 벡터 값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를 네, 임베딩이라고 네, 하는데 이제 네. 그런 임베딩을 할 때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로 이제 임베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그렇죠. 아니라 아까 그렇게 사전으로 이제 설명드렸던 하다가, 것처럼 이 단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어들과의 어떤 연관된 값으로 이렇게 임베딩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네. 여기서의 이 임베딩은 얘는 그냥 단어 자체에 대한 임베딩 값 그리고 실제로, 키 쿼리 밸류라고 하는 애들은 입력된 단어가 어떤 이런 어텐션 메커니즘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쿼리라고 하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Q 매트릭스가 연산이 되어서 이 쿼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얘가 임베딩을 된 거고 얘는 키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베딩이 된 거고 얘는 밸류라고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임베딩이 된 거고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의 키 쿼리 밸류라고 이름 명명을 해주긴 했고 그런 역할을 하도록 이렇게 메커니즘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이거는 약간 추상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한 거지 그냥 꼭 이게 딕셔너리에 정확하게 매칭하는 그러한 벡터라고는 굳이 이해하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다른 단어들과의 연관성이 있는 그런 어텐션으로 이렇게 임베딩이 됐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얘네들이 사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베딩이 보면 사전 그 단어 임베딩을 할 때 보통 단어가 20만 개, 몇백만 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그게 사실은 이게 4개의 어떤 그 비트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실 훨씬 더 길다는 얘기죠. 임베딩 할 때.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심플하게 표현하는 거고요. 일단 여기 심플하게 표현한 건 맞고요. 네, 네. 입력 단어가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뭐 몇만 개는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로 대로 워낙 또 이제 임베딩이 하나죠. 그래서 걔 같은 경우는 내가 딕셔너리 사이즈가 3만 개인데 이 중에서 지금 이 단어가 I라고 하는 단어다 그러면은 I 번째 A를 1로 해주고 나머지 0으로 해주는 그런 그렇죠. 네, 임베딩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니면은 뭐 그렇죠. 그거를 좀 더 적당하게 뭐 오드투백 같은 어떤 음, 연산을 이용을 해서 이게 적당하게 좀 네. 다른 단어들과는 다른 표현을 하게끔 하는 임베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 오늘 있는 사이즈 자체는 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줄여놓은 사이즈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전전 슬라이드 볼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인베딩된 X 입력이 있고 이제 QKV에 대한 각각의 웨이트 값이 있잖아요. 곱해가지고 QKV가 나오는 식이고 여기서 이제 학습의 대상이 되는 게 이 QKV의 웨이트에 해당하는 값인 거죠. 그리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얘가 이제 학습이 되는 앤 거고, 이거는 정해져서 들어오는 거고, 학습된 이 W 매트릭스랑 곱해지면은 결국 Q라고 하는 매트릭스는 이제 결정되는 거죠. 그럼 결국 웨이트가 학습의 대상이고 학습을 한 결과를 가지고 QKV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QKV를 트레이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QKV가 전혀 엉뚱한 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네. 엉뚱한 애들도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하라고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얘가 이제 나중에 계속 학습이 되면서 어큐러시가 올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의도하는 그 QKV로 얘네가 나오게 될 때고 그게 나오게 하도록 이 매트릭스들이 학습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멀티에도 어텐션 이제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역할을 하는 W, QKV 매트릭스를 여러 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도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러니까 뭐 아까의 뭐 이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인베딩 할 때에 뭔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이시라고 하는 걸 좀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한번 학습을 해봐라 라고 해서 이렇게 헤드를 여러 개 만들어주면은 좀 다양한 관점에서 얘네들을 좀 어텐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이렇게 헤드를 한 개, 두 개, 세 개 해서 뭐 여러 개를 놔서 각각에 해당하는 헤드들에 대한 웨이트를 따로따로 해서 연산을 해주는 거고 질문은요, 그게 헤드가 여러 개잖아요. 헤드 각각의 하는 기능이나 역할,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결국 사실 우리가 하는 건 머신러닝이잖아요. 그렇죠.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거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만들어주면은 그 그러니까, 구조에 맞게끔 학습이 결국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결정 짓는 거는 이게 학습 과정에서 얘네가 학습이 되는 거고 우리는 우리가 구조를 이런 식으로 짜주면은 얘가 그런 방향으로 학습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이제, 식으로 여러 개를 나눠주면은 네. 각각이 서로 다른 의미 있는 어떤 방향으로 학습이 되기를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구조를 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거를 궁금한 건 뭐냐면, 언어는 그 세만틱스하고 신텍스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미론하고 구조론. 그래서 여기 멀티헤드를 8개로 한다 그러면, 구조론이냐, 의미론이 어떤 것들을 좀 더 표현이 잘 됐냐, 이런 것을 어떤 쪽에 영향을 미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뭐 생각하고 만든 것 같진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X라고 하는 인풋이 들어왔을 때 Z1부터 Z0부터 Z7까지 이제 각각의 헤드에 맞는 그런 의도에 맞는 그런 이제 어텐션 인베딩 값들이 이렇게 쭉 여러 개가 나오게 될 거고 그래서 여러 개 나온 Z 값이 원래는 이제 하나로 나와야 얘가 이제 그 다음에 입력으로 또 들어가는데 길게 나오니까 얘를 좀 줄여줄 필요가 있거든요. 길게 나온 얘를 이제 아웃풋의 디멘전에 맞는 애의 W 매트릭스를 곱해줘서 Z 값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럼 저 W0도 학습의 대상인 거죠? 똑같이.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얘를 좀 더 다시 풀어서 보면은 X라고 하는 애가 들어오면은 이 X가 이제 여러 개의 웨이트, 키 쿼리 밸류 매트릭스로 쭉 해서 각각의 키 쿼리 밸류 첫 번째 셋, 키 쿼리 밸류 두 번째 셋 쭉쭉쭉 해서 키 쿼리 밸류 여덟 번째 셋 해서 각각의 키 쿼리 밸류로 연산한 이제 첫 번째 Z값, 두 번째 Z값, 여덟 번째 Z값 해서 얘네들을 컨캣한 다음에 이 W 값으로 이제 곱해주면은 최종 이제 Z 값이 나오는. 그래서 이 X가 인풋으로 들어가서 아웃풋이 이제 결과로 나오는.
결국에 이제 이 인풋과 아웃풋은 디멘전이 같아야겠죠. 이 아웃풋 자체가 그 다음 레이어에 인풋으로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W라고 붙어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이제 학습하려고 하는 애들인 거고 나머지 다른 애들은 그냥 전부 다 그냥 결정되는 W에 의해서 결정되는 값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어텐션이 얘는 싱글 헤드가 아니라 투 헤드인데 이 어떤 하나의 헤드를 봤을 때에 이 it이라고 하는 애가 첫 번째 헤드에서는 더 애니멀이라고 하는 애에 좀 더 집중해서 이렇게 인베딩이 된 거고 두 번째 녹색으로 표현된 얘 같은 경우는 it이 뭔진 모르겠지만 여기 타이어드에 가깝게 여기에 나온 그래서 이 it이라고 하는 애가 피곤하대 약간 그거에 해당하는 정보를 여기 이제 인베딩 해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베딩이 된 거고 이런 식으로 헤드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여기 이제 8개를 사용했더니 각각의 헤드마다 이렇게 쭉 it이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이제 다양한 형태로 인베딩이 되더라. 이 중에는 사실 의미 없는 애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혹시라도 어떤 하나의 단어가 좀 다양한 형태로 인베딩이 됐을 때에 그 문맥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여러 개를 해놓고 최대한 다양한 관점에서 얘를 인베딩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이 멀티헤드가 해준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여기 이제 아래는 구조를 뺐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레이어에서 이 모든 단어들이 한 번에 들어가서 처리를 해주는데 사실 또 텍스트라고 하는 애가 이 문장의 이 앞뒤 순서를 또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장의 순서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넣어주기 위해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애를 연산을 해서 걔네들을 여기에 이제 인풋된 인베딩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아이나 삼촌들한테 안녕하세요 해. 안녕하세요 손흔들어 여기. 아빠 이따가 나가서 놀아줄게. 아빠. 아빠 지금 사람들이랑 공부하고 있어. 아빠. 잠시만요. 애 좀 데려다 놓을게요. 그 혹시 한번 잠깐 틈타서 어떠세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 오프라인도 좋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면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죠. 뭐 괜찮네요. 네, 생각보다. 뭐 이제 예. 노하우가 쌓였어요. 예.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장단이 있는데 확실히 이제 대면한 것보다는 좀 피드백이나 밀도나 집중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녹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그 재사용하거나 볼 수가 있잖아요. 이 강의 내용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용을 듣다 보면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돼서 따로 찾아보거나 다시 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예. 그런 걸 또 혼자서 좀 복습하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기록을 하면, 녹화를 하면 이게 멤버들은 다시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거를?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고 그 파일을 받아서 다들 보실 수 있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드시죠? 우리도. 부끄러운데. 그거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웬만한 직장인 월급에 대한 현금 흐름 같은 게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부업도 하고. 그러니까 대회 공개하는 거는 이번처럼 이게 양정열 씨가 하는 거 이런 거 아주 훌륭한 작품은 이렇게 공개를 하고 이렇게 선별해서 하면 되겠네요. 유튜브 할 거면 다 올려야죠. 수준 낮은 건 빼고 다 올려야죠. 이게 건너뛰면서 하면은 안 됩니다. 유튜브에 이런 아주 특별한 거는 하면 좋죠. 아주 내용이 너무 좋네요. 네. 제 계정으로 만들겠습니다. 동영상 말고 강의만 올리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목소리만 나오고. 한번 어떤 식으로 녹화가 됐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그것도 검토를 한번 그런 검토는 일단 오프라인에 만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급한 건 아니니까요.
종료님 그러면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계속 하겠습니다. 빠르게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중요한 내용은 지금 다 지나가서 이제 나머지는 좀 부가적인 내용이라서 이제 앞에 봤었던 내용들 이해하셨으면 이제 어텐션은 거의 다 이해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약간 이제 트랜스포머에 어쨌든 관련된 내용이고 이 트랜스포머에서 어텐션 외에 추가적으로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또 어떤 기술들을 사용을 했느냐 이제 내용들인데 여기서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애를 추가를 해서 이제 인베딩 내에 이 단어가 이 문장의 앞에 나오는 단어인지 뒤에 나오는 단어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넣어주게 되는데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인베딩 값이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나오는 값은 뭐 이런 값, 뒤에 나오는 값은 이런 값으로 예측을 해주고 실제의 인베딩 벡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단어가 19개의 단어, 20개짜리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이 들어온 거고 각 단어는 여기 나온 것처럼 512개짜리의 어떤 벡터 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얘를 반 쭉 잘라가지고 왼쪽 반은 여기 나오는 이 사인 펑션을 이용해서 인베딩을 해주고 오른쪽 반은 코사인 펑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인베딩 해준 다음에 여기 정해져 있는 이 값을 그 처음에 나왔었던 그 x 인베딩 값에다가 이 값을 이제 더해주는 식으로 해서 인베딩을 약간 변형해주는 값을 넣어서 그 인베딩의 위치 값을 추가로 넣어줬더니 잘 되더라 하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함수 값 자체는 어쨌든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하는 이 컨셉이 중요한 거고 함수는 이제 다른 논문에서 좀 변형해서 사용되기도 하니까 뭐 이 수식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이제 레이어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게 셀프 어텐션이랑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셀프 어텐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즈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인풋 자체가 스킵 커넥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셀프 어텐션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입력으로도 들어가는 그래서 레지듀얼 네트워크와 노멀라이제이션 이 두 개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즘엔 이게 너무 기본이어가지고 사실 안 써놓는 경우도 많은데 거의 그냥 모든 레이어의 스킵 커넥션과 노멀라이즈는 그냥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거의 이제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래서 셀프 어텐션 하는 데에도 이 스킵 커넥션, 노멀라이제이션 들어가고 푸니 커넥티드 레이어 거칠 때에도 스킵 커넥션, 노멀라이제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쫙 뿌려서 레이어 하나를 이제 좀 더 딥하게 살펴보면은 인코딩 되어서 들어온 여기에다가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해줘서 약간 변형된 인코딩을 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거쳐서 Z값을 만들어주고 걔를 가지고 스킵 커넥션 돼서 들어온 X값이랑 이 Z값이랑 더해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고 그게 이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나오는데 여기에도 스킵 커넥션으로 들어온 얘랑 똑같이 여기에 나온 거랑 같은 방식으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는 이게 이제 하나의 레이어고 이런 게 이제 여러 개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에 나왔었던 여기에 히든 스테이트가 디코더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하는 이 부분에 입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디코더 레이어 자체도 인코더 레이어랑 똑같습니다. 이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이 부분 추가된 거 빼고는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풋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인코더를 쭉 거쳐서 나온 히든 스테이트를 가지고 키 쿼리 밸류 값을 계산을 해서 디코더의 각각의 레이어에 거쳐서 인풋이 이렇게 아웃풋이 나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단어 내놓고 쭉 가서 이제 두 번째 단어 입력으로 받아서 세 번째 단어 나오고 쭉 나와서 네 번째 단어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봤었던 이제 인코더 디코더 레이어에 추가적으로 맨 위에 리니어 플러스 소프트맥스 이제 이런 게 들어 있는데 얘가 있는 거는 결국에 여기서 나온 이 값을 가지고 아웃풋 값을 이렇게 뱉어줘야 되니까 들어가 있는 거고 아까 재진님이 사실 물어보신 게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결국에 인코더에서 소프트맥스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보켓 사이즈로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이제 예측하냐 할 때에는 마지막 부분에는 보통 얘를 추상적으로 인베딩 하는 것보다 그냥 보켓 사이즈로 쭉 늘린 다음에 그냥 그 확률값 제일 높은 애를 뱉어주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디코더의 마지막에서 나온 이 아웃풋 값을 풀리 커넥티드 거쳐서 보켓 사이즈만큼 쭉 해준 다음에 소프트맥스에서 확률 값으로 뱉어주고 여기서 가장 값이 큰 애, 여기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번에 예측하는 단어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측하는 방식으로 되고, 뭐 뒤에는 이제 일반적인 딥러닝에서 이제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단어가 총 5개가 있다. 우리가 학습하는 단어가 5개가 있고, 그리고 이제 EOS라고 하는 스페셜 토큰을 넣어줘서 각각 이제 인덱스를 0부터 5까지 해주면은 어떤 단어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인덱스가 있으니까 그 인덱스를 가지고 원핫 인코딩을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M이라고 하는 애가 인풋으로 들어오면은 이 M이라고 하는 애를 원핫 인코딩을 해주게 되면은 다른 애 0이고 얘만 1인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 모델에서 출력이 나왔더니 이 출력이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거의 정답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 값을 가지고 이제 학습을 해주게 되고요. 뭐 다른 걸 예로 들면은 I am a student가 입력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I는 이제 이런 애가 나와야 되고, M은 M만 1이고 나머지가 0, 그리고 어는 A만 1이고 나머지는 0. 이제 이런 식의 타겟 밸류 값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타겟 밸류가 나오도록 학습을 해주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네트워크에서 나온 아웃풋 값이 이제 이러한 유사한 그 타겟 값이 좀 커지는 형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용은 사실 뭐 뒷부분은 사실 일반적인 내용이어서 좀 빠르게 지나갔고요. 그래서 사실 어텐션 여기서 이제 키는 뭐냐, 기존에 사실 이 트랜스포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기존에 뭐 이런 시계열적인 네트워크를 처리하기 위해서 CNN, 뭐 LSTM 같은 이제 RNN 계열과 혹은 뭐 CNN 같은 걸 많이 썼었는데, 굳이 그런 거 쓸 필요 없이 그 시계열 데이터를 한 번에 입력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어텐션으로 얘를 충분히 처리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그게 속도도 훨씬 빠르고, 그리고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어텐션으로 웬만한 이제 네트워크는 다 갈아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반면에 만약에 이 여러 가지 시퀀스한 데이터를 한 번에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제 LSM 같은 게 쓰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분야에 맞게끔 활용해서 쓰면 될 것 같고, 좀 제가 관심 있는 약간 이런 주가 예측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과거의 데이터를 뭐 한 번에 입력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버트 같은 이런 모델에서는 입력 센텐스를 뭐 500자까지 한 번에 입력으로 받으니까 그 정도면은 사실 뭐 일봉 데이터 500개를 받는다. 뭐 분봉으로 하더라도 500개면은 하루가 넘어가니까 그 정도면은 충분히 미래의 값을 예측하는데 충분한 데이터가 아닌가 해서, 그러니까 이런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주가 예측하는 모델을 만드는 거를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대단하시네. 아주 좋은 대단하시네. 잘 나오는 걸 아직 찾지는 못했고요. 좀 해보다가 좀 괜찮은 게 나오면은 회사를 차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거 만들어서 많이 좋은 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이제 버트나 이런 어떤 NLP에서의 어텐션 방법을 이제 접근해가지고 이제 파이낸스에서 응용을 해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리서치를 할 때 이제 GPU 장비 같은 게 되게 필요할 텐데 뭐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어떤 장비 쓰시나요? 저는 일단 그 정부에서 작년에 부연님이 미파에서 장비 신청 받는다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신청해서 지금 올해 말까지 쓰는 건데 V200 2개 달려있는 장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거 메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신청하려고요. 그거 트랜스포머는 콜랩 쓰셔도 돼요. 예. 네. 콜랩도 좋죠.
제가 작년에 발표할 때 트랜스포머로 그거 할 때 콜랩 썼거든요. 음, 근데 은근히 잘 되더라고요. 트랜스포머 진짜로. 좋아요. 주현님도 빨리 완성시켜서 회사 차리시죠. 네, 그러려고요. 질문 없으시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종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몇 개월 만에 보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종료 때문에 다시 그러니까요. 예, 예. 저 준비하면서 공부 많이 했어요. 저도 아, 명확하게 많이 이제 배웠습니다. 다 네. 이해를 했습니다. 어렵더라고요, 진짜. 진짜 많이 배웠네요. 쿼리, 키, 밸류 그거 어텐션을 이해하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 맞아요. 네. 어텐션 아직도 다 이해는 못했지만. 봐도 헷갈리는 건데